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성 교수입니다. 2017년 11월 5일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그 연합뉴스 TV에서 잠깐 출연했어요. 이것저것 사건 한 주의 사건 정리 이런 걸 하는 것 같고 일요일 오전이라 가볍게 갔다 왔죠. 주요한 거는 이제 그 용인에서 가족살인 벌어졌던 거랑 이제 어, 계속 문제가 되는 한샘 종합가구업체 한샘의 사건 이게 몰카 성폭행 이 사건 은폐 이게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거랑 이제 영아 살해 이것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거 관련된 얘기를 말씀 잠깐 드리고요. 그 전에 이제 뭐 어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원래 그 시간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이 돼야 됐는데 대신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일종의 파일럿 형태로 2부작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하고 내일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하고 정규 편성이 될지 그것이 따로 다시 가겠지만 시간대는 좀 바뀌겠죠. 어쨌든 SBS 공중파에서 야심차게 한 것 같아요. 사실 공장장은 벙커에서부터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진 못해도 몇 번 벙커에 출연해 보기도 했고 파파이스 같은 데 출연해 보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석희 사장이라든가 조능희 PD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건 뻔한 명확한 사실인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론의 지평을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크고 저도 이제 상당히 크게 하고 있고요. 정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뭐 어, 그런 일종의 찬사만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방송을 소재를 그쪽으로 튼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 어제 블랙하우스에 대한 거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요. 저는 조금 실망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야심차게 나왔던 유대균, 그러니까 유병헌 장남 유대균에 대한 단독 인터뷰는 사실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이죠. 글쎄, 저는 차라리가 아니라 오히려 유석기, 그러니까 차남. 실제로는 유대균이 아니라 유병헌의 것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유석기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균에 대한 얘기는 이전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갖고 세월호 실소유주에 대한 거, 유병헌 몰이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웠다. 차라리 유대균을 통해서 유석기, 지금 유석기란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미국 어디 아니면 멕시코에 있는지. 사실 그 부분을 좀 들었으면은 조금 더 이제 훨씬 더 판이 좋아졌을 텐데 아쉬운 부분은 총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거는 유대균이란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인터뷰했다는 자체가 중요하지만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는 뭐 익히 아는 부분들인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지로 나왔던 거는 박근혜 오천 살인 사건이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은 그거였죠. 음, 일단 목격자. 그러니까 그 파리에서, 그러니까 두바이에서의 그 목격자는 거기에 이제 어떤 조폭들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인터뷰를 해줬고, 교차 팩트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고 있다가 음,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온 9월 6일 날 그 일종의 그 차량 카섹스 쪽의 제보를 통해서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뭐 이전에도 그렇게 진술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목격을 했다는 얘기는 덜어 있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니었고, 이전에 이제 제가 박근혜 오천 살인 사건에 대해서 방송을 했던 영역에서 아시다시피 최소한 3명이 관여된다. 왜냐하면 망치, 작은 칼, 큰 칼. 이 생각을 하면, 그리고 그거는 현장 분석만 돼도 3명은 기본적으로 나온다. 관련돼 있을 수 있다. 뭐 이거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신선하진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외에 이제 뭐 정신과 의사라고 정세현 전 장관하고 뭐 타일러랑 뭐 외국인 두 꼭지, 그 부분은 상당히 그 이 새로운 시각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뉴스공장의 TV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포맷은 좋았지만은 조금 더, 그리고 유대균이랑 박근혜 오천 그거는 딱히 신선하진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유대균 얘기하면서 공장장이 얘기를 했죠. 저는 상당히 그 얘기는 좋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참 혼란되고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은 결국은 질문이 잘못되어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김어준 총수의 그 얘기는 상당히 경청할 만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음, 하나 더, 거기 더한다기보다는 좀 다른,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질문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즉,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다. 첫 번째. 그리고 질문 대상,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를 잘못 묻고 있다. 거기까지 확장돼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은 뭐 유병헌, 뭐 예를 들면 유병헌의 책임 뭐 이렇게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건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예측도 했고 추정도 해본 거잖아요. 그러면 총수가 얘기한 대로 질문이 잘못됐다. 플러스 뭐가 더 돼야 되냐면 어, 질문을 할 대상이 잘못됐다.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4년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른바 유병원의 그 시신이라고 하는 것이 순천에 매실밭에 발견됐을 때부터 어떤 이유에선가 YTN
방송국에 그 이 범죄 전문가로 끌려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관여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 진짜 뭐 여러 방송 탐사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이라든가 혹은 저 혼자라도 순천에 있는 뭐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배씨 칩성촌 그 아버지의 고향이 보성이고 순천에는 그런 인연으로 순천에서 순천제일대학교에서 그 강의를 했었고 이제 뭐 그 강사로서 강의도 했었고 그러면서 인연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2014년 7월 그 매실밭에서 유병원이라고 칭해지는 유해가 발견된 부터 시작해서 14년, 15년, 16년까지 꾸준히 이것저것 추적해 왔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뭘 봤는데 아무도 그걸 물어보질 않아요.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본 거에 대해서. 이게 전 제가 본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아무도 물어보지 않으니까 입을 닫고 있는 거죠. 총수의 말이 맞습니다. 뭔가 질문이 잘못했다. 거기에는 포함돼야 되는 게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가 잘못 물려지고 있다. 저는 총수의 말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유대균이한테 물어야지 답을 얻을 수 있나? 아니죠. 유대균이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 블랙하우스는 유대균이가 모른다는 걸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유병헌이도 모를 수 있다는 걸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알 수 있는 사람, 그걸 본 사람,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면 봤던 사람, 그 사람들한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하나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저기에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요? 누구도 저한테는 묻지 않았어요. 저는 할 말이 많은데. 내가 김원진 총수를 많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의 불굴의 의지 그리고 판을 읽는 능력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한마디 드렸어요. 질문이 잘못됐다. 플러스 질문의 대상이 잘못됐다. 이 시간에도 그걸 본 사람, 대답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다시 물어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리고 박근혜 오천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건은 목격자를 찾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목격자는 이 사건이 진행만 돼도 금방 나타날 수도. 왜냐하면 카섹스를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 근처는. 그러니까 차 대놓고 그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관련돼 있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충분히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수사 당국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좀 잘못된 거죠. 저는 충분히 지금 상황, 그러니까 부검 그리고 현장 이것만 가지고도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체가 쓰러진 위치, 차, 사진, 부검한 거, 이런 것들만 놓고 봐도 정의 그 수사관들만 맷하면은 금방 재구성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아쉬웠던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다른 어떤 그런 탐사 프로그램에서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성만 하면은 그게 추정이 아니라 확실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냥 또 그냥 엉뚱한 추정이 돼버리로 그냥 끝나는 거죠. 이번에 재수사를 한다니까 글쎄요 어떨지.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경찰에서의 위제 사건 그리고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때 당시에 수사 개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떤 행적을 보였는가, 정치인이 됐는가 아니면 크게 어디서 뭐 큰 혜택을 받았는가부터 파야 된다. 그 사람들한테부터 무엇인가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쉽게 말하는 쫄따구들은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든 그게 뭐 제가 뭐 조작됐거나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경찰의 조직 특성상 수사 개선상에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그 사람이 어떤 걸 열어주지 않는 한 밑에서 뭘 했던 쫄따구들은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탐사 프로그램에 있는 작가들이나 아니면 그 PD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부분은 잘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 PD 수첩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했죠. 어쨌든 그 얘기는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 번 더 보시죠. 자, 블랙하우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뭐 제가 그냥 뭐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앞으로도 뭐 좋은 조언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한 사건으로 넘어갈까요? 오늘 한 사건은 이게 핵심적으로 이제 그 한샘 그 관련된 건데요. 이 사건은 사건이 3개입니다. 첫 번째, 피해 여 직원이 그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신입 직원이죠. 그 신입 직원이 화장실에 있는 걸 누가 몰카를 찍었어요. 몰카를 찍었고 그 몰카를 찍었던 그 남자 직원은 해고를 했어요. 한샘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를 일종의 좀 카운셀링 한다고 하는 한샘의 이 관련된 부서의 선임자죠. 뭐 그걸 뭐 담당자라고 하든 선임자라고 하든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성관계가 이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강간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담당자라는 사람은 아니다, 화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피해 여성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한샘의 인사팀장이 이 피해 여성을 회유하는 이 3가지 사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첫 번째 몰카 사건은 물론 회사로서도 뭐 해고를 했고 또 그 부분 자체는 이제 처벌이 되는 부분에서는 근데 그 자체만으로는 단일 사건으로 끝났다고 하면 문제가 될 건 없죠. 왜냐면 그 다음에는 피해 여성이 뭐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 한샘의 그 담당 직원이 일종의 카운셀링을 한다는 명목으로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거는 저거죠. 뭐냐면은 이 카운셀링을 하는 그 남자 직원에는 이 피해 여직원보다 훨씬 더 상급자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피해 여성이 의지할 때라고는 회사 내에 아무도 없죠. 그리고 나이도 어렸고. 그러니까 일종의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그 피해 여성의 심리적 상태를 잘 돌보고 또 이 회사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 될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자기 얘기로도 그냥 호감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성관계를 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매우 잘못된 부분이죠. 그러면서 요번에 그 남자 직원이 카카오톡을 공개한 거예요. 봐라. 아니 이게 이 저기 여자 직원이 그 피해가 자기가 당했다고 하는 여자 직원이 나랑 이렇게 매우 뭐 자연스럽게 카톡을 왔다 갔다 그 저기 주고 받았는데 뭐가 강간이냐라고 하는데, 전형적으로 이 화강과 강간을 다투는 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저 연합뉴스 TV에서도 말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둘 사이의 위계관계를 보지 않고, 위계관계와 기저심리를 보지 않고, 이게 그 자체만으로 화강과 길거리에서 만나서 성관계는 게 아니잖아요. 즉 이 담당자 선임자는 자기의 어떤 우월한 지위를 통해서 여직원의 그 이 심리적인 그 뭐 상태를 돌봐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를 자기의 일정 정도 욕구, 자기의 본인은 그걸 본인은 부정할 거예요. 뭐 욕구가 뭐냐?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상담을 해줬다 그러는데, 그거는 선관주의에 위배되는 거예요. 선량하게 아주 제대로 본인의 임무를 다했다고 하면 본인이 설사 그 여성을 좋아했다 하더라도 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본이 안 됐던 거예요. 그 둘이 설사 둘이 불꽃이 튀어갖고 좋아했다 하더라도 그 진행의 초입에는 이 여성이 약자라는 것, 그리고 이상이 심리적으로 몰카 범죄를 피해를 당해갖고 불안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일종의 성관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그 성범죄에 카운셀링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성관계 가해자로 불렸던, 그러니까 이 젊은 여성이 이 몰카 피해를 당했어요. 그 얼마나 불안하고 좀 의지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다음 회사는 자신들의 이 이미지가 추락할까봐 인사팀장을 통해서 사건 은폐와 축소, 그래서 일종의 압력을 넣은, 결국은 인사팀장, 그건 회사가 책임져야 되죠. 즉 인사팀장이라고 하는 건 회사의 고위직 간부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한샘이라고 하는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놔둔 분위기, 즉 뭐 그냥 여직원 하나 저렇게 된 거 자르고 말지 라고 하는 정도까지 하는 이 처참한 이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냥 피해자는 조용히 피해자를 입 막고 가해자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니까 나중에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두 가지가 같이 진행돼야 되죠. 인사팀장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의 조직적 은폐와 그 압력 자체에 대한 회사 차원의 이 재발 방지와 처벌과 재발 방지와 사과, 그 다음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가해, 그러니까 성관계를 가졌는데 자기는 화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뭐냐면 그런 사람은 그런 카운셀링 있는 부서에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적어도 그런 어떤 선을 지킬 수 있는. 물론 그 사람이 형법적으로는 그 강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본인이 그 카톡도 보내 그러면서 저기 성관계를 한 부분을 문제 제기하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그건 모르는 얘기, 아직 모르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회사 차원의 업무 배제라든가 철저한 진상 규명 이런 것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우리 사회는 너무 그 이 여성의 성범죄, 즉 화간과 강간을 다루는 이런 부분에 있어 일종의 왜 넌 강간을 당하려고 했을 때 저항하지 않았느냐, 거기 그 자리에서 왜 넌 적어도 뭘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그 천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 여성이 지금 그 상태에서는 이 엄청난 심리적 부담과 위계 의식 때문에 꼼짝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자기의 미래에 대한 것도 생각하고 또 직장에 쫓겨날 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거기서 사실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저 심리를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단지 그냥 그 행위 자체로만 화간과 강간을 구분하는. 그래서 실제로 수사 경찰과 검찰의 그 성범죄 처벌의 수사 부분도 불기소 처벌한 것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 매뉴얼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참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멀었다. 집단 성매매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성매매 알선 처벌법 위반에 대한 혐의로 뭐 31살짜리 범인을 구속하고 공범 34살짜리를 불구속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일종의 집단 성관계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그것을 성행위 장면을 집단 성행위 장면을 찍어서 그걸 이제 유포를 한 거야, 동영상을. 그래서 그걸 돈 벌고 막 그런 거죠. 상당히 그 이런 사람 이런 범인들은요 이 전과가 있습니다. 비슷한 전과가, 성매매 알선 전과가. 그래서 뭐 모텔도 섭외하고 또 성매매 여성도 관리해갖고 이건 처벌이 오랫동안 처벌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가둬두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벌금 좀 하면은 금방 다 똑같은 역할 합니다. 애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이트도 바로바로 차단하고 범죄 수익도 바로 환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전문 범죄들은 오랫동안 가둬두는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퇴학 제가 좀 불편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며칠 전에 이재명 시장도 나왔던 뭐그 SBS의 무슨 뭐 동고동락 다음에 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이제 여자 탤런트하고 남자 탤런트가 사귀면서 뭐 했던 그런 걸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남자 탤런트가 랑 여자 탤런트가 만나는데, 여자 탤런트가 짧은 치마를 입고 데이트를 나왔는데 그 남자 탤런트가 그런 거예요. 치마 가려입고 와. 너 이 이쁜 다리를 나만 보고 싶어
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 탤런트는 별다른 그런 거 없이 바로 가서 갈아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쎄 이걸 로맨틱하다? 낭만적이다? 라고 할 수만 있을까? 그냥 개인사에선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 패널들이 그런 거예요. 너무 낭만적이다 막 그러는데 글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김구라라든가 서장훈 같은 사람도 있었고 뭐 패널로 MC죠 MC. 이게 말하자면 통제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기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특히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무슨 입어 꽃 무슨 입을 꼭 입어 아니면 뭐 이렇게 해 너 누가 만나지 막 이런 것들 이게 데이트 폭력. 제가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하지만 어쨌든 이런 거죠. 이게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음, 이런 통제 행동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꼭 여자친구, 자기 부인이 무엇을 꼭 해길 바라는 새장 안의 새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TV 프로그램에 조장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아직 우리의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문화가 감수성이 폭력 감수성이라든가 데이트 폭력 감수성이 너무 낮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금 한심한 상황이 또 하나 있네요. 경찰에서 평창 올림픽 대비 현장 감시 교육 역량 교육이라 해서 FBI 요원을 초청해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평창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죠. 100일 좀 안 남았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경찰청에서는 여러 가지 관계기관 해서 대형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비하고자 경찰 대테러 현장 감식 요원 또는 경찰 특공대, 군 소방 국가수, 원자력 통제 기술원 등 관계기관에서 25명이 참여해갖고 미국 FBI 전문 요원 6명을 초청해갖고 이 현장 감식 강화 이걸 한대요. 교육은 독성물 위험 증거물 탐지, 테러 생화학 방사능, 대형 사건에서 현장 증거 수집, 분석 안전 조치예요. 혹시 여러분 패트리어트 데이라든가 이런 미국 영화 같은데 보시면은 FBI에서 이제 이런 대형 테러 사건이 나타나면은 딱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서 뭐 하는지 딱 나타납니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FBI 여기서 교육을 위해서 초청된 분들, FBI 요원들은 9.12 테러 등 주요 사건에 직접 관여한 전문가들이 20년 이상 대형 테러 사건을 담당한 경력자들이래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한심하다는 거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장 감식 요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도 기술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FBI에서 한 사람들이 엄청난 기술이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단 그 사람들은 대형 테러, 보스턴 마라톤 테러라든가 9.11처럼 그 큰 사건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과 경험이 안 본 사람은 다르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우리는 이거 자체를 시스템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기술의 문제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대형 테러는 시스템의 문제지 그 기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F에서 뭘 초청해갖고 뭘 배우면 굉장히 많이 배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내부에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이걸 기술로 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경찰청에서 그걸 알까요? 좀 답답하죠. 연관돼 갖고 얼마 전에 아니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이렇게 해갖고 국정원에서
저걸 한다고 하죠. 국내 정보팀을 없애갖고 그러면 그 정보팀은 경찰이 이제 그걸 인수하는 식으로 흡수하는 식으로 되는데 사실 좀 우려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려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너무 경찰이 비대해져요. 특히 지금도 국정원의 그 정보 국내 정보 파트는 현장 경찰의 정보과 형사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요. 그 정보의 주체가 이제 경찰청 정보국장 그리고 그걸 통해서 청와대나 바로 권력자한테 가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은 이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보시면은 국내 정보 파트나 정보 파트는 당연히 대통령이나 총리가 많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집단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국정원의 정보 파트가 곧바로 경찰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경찰을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하고 이런 큰 그림하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얼렁뚱땅 엉망으로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좀 우려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이런 말씀도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더 하고 싶은데 코가 많이 막히네요. 요즘 감기도 그렇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쓴 좋았지만은 조금 더 그리고 유대균이랑 박근혜 오천 그거는 딱히 신선하진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유대균 얘기하면서 공장장이 얘기를 했죠. 저는 상당히 그 얘기는 좋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참 혼란되고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은 결국은 질문이 잘못되어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김어준 총수의 그 얘기는 상당히 경청할 만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하나 더 거기 더한다기보다는 좀 다른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질문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 라고 전 생각을 해요. 즉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다. 첫 번째. 그리고 질문 대상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를 잘못 묻고 있다. 거기까지 확장돼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은 뭐 유병헌 뭐 예를 들면 유병헌의 책임 뭐 이렇게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건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예측도 했고 추정도 해본 거잖아요. 그러면 총수가 얘기한 대로 질문이 잘못됐다. 플러스 뭐가 더 돼야 되냐면 질문을 할 대상이 잘못됐다.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4년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른바 유병원의 그 시신이라고 하는 것이 순천에 매실밭에 발견됐을 때부터 어떤 이유에선가 YTN 방송국에 이 범죄 전문가로 끌려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관여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진짜 뭐 여러 방송 탐사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이라든가 혹은 저 혼자라도 순천에 있는 뭐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배씨 집성촌 그 아버지의 고향이 보성이고 순천에는 그런 인연으로 순천에서 순천제일대학교에서 그 강의를 했었고 이제 뭐 그 강사로서 강의도 했었고 그러면서 인연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2014년 7월 그 매실밭에서 유병원이라고 저는 충분히 지금 상황, 그러니까 부검 그리고 현장 이것만 가지고도 현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체가 쓰러진 위치, 차, 사진, 부검한 거 이런 것들만 놓고 봐도 정의 그 수사관들만 맷하면은 금방 재구성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아쉬웠던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다른 어떤 그런 탐사 프로그램에서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성만 하면은 그게 추정이 아니라 확실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냥 또 그냥 엉뚱한 추정이 돼버리로 그냥 끝나는 거죠. 이번에 재수사를 한다니까 글쎄요 어떨지.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경찰에서의 위죄 사건 그리고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때 당시에 수사 개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떤 행적을 보였는가, 정치인이 됐는가 아니면 크게 어디서 뭐 큰 혜택을 받았는가부터 파야 된다. 그 사람들한테부터 무엇인가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쉽게 말하는 쫄따구들은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든 그게 뭐 제가 뭐 조작됐거나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경찰의 조직 특성상 수사 개선상에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그 사람이 어떤 걸 열어주지 않는 한 밑에서 뭘 했던 쫄따구들은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탐사 프로그램에 있는 작가들이나 아니면 그 PD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부분은 잘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 PD 수첩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했죠. 어쨌든 그 얘기는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 번 더 보시죠. 자, 블랙하우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뭐 제가 그냥 뭐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앞으로도 뭐 좋은 조언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한 사건으로 넘어갈까요? 오늘 한 사건은 이게 핵심적으로 이제 그 한샘 그 관련된 건데요. 이 사건은 사건이 세 개입니다. 첫 번째, 피해 여 직원이 그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신입 직원이죠. 그 신입 직원이 화장실 층에 지는 유해가 발견된 부터 시작해서 14년, 15년, 16년까지 꾸준히 이것저것 추적해 왔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뭘 봤는데 아무도 그걸 물어보질 않아요.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본 거에 대해서. 이게 전 제가 본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아무도 물어보지 않으니까 입을 닫고 있는 거죠.
총수의 말이 맞습니다. 뭔가 질문이 잘못했다. 거기에는 포함돼야 되는 게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가 잘못 몰려지고 있다. 저는 총수의 말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유대균이한테 물어야지 답을 얻을 수 있나? 아니죠. 유대균이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 블랙하우스는 유대균이가 모른다는 걸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유병헌이도 모를 수 있다는 걸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알 수 있는 사람, 그걸 본 사람,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면 봤던 사람, 그 사람들한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하나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저기에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요? 누구도 저한테는 묻지 않았어요. 저는 할 말이 많은데. 음, 어, 내가 김원진 총수를 많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의 불굴의 의지 그리고 판을 읽는 능력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한마디 드렸어요. 음, 질문이 잘못됐다. 플러스 질문의 대상이 잘못됐다. 이 시간에도 그걸 본 사람, 대답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다시 물어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리고 박근혜 오천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건은 목격자를 찾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목격자는 어, 이 사건이 진행만 돼도 금방 나타날 수도. 왜냐하면 카섹스를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 근처는. 그러니까 차 대놓고 그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관련돼 있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충분히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수사 당국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좀 잘못된 거죠. 대한 단독 인터뷰는 사실 뭐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이죠. 글쎄, 저는 차라리가 아니라 오히려 유석기, 그러니까 차남. 실제로는 유대균이 아니라 유병헌의 것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유석기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균에 대한 얘기는 이전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갖고, 세월호 실소유주에 대한 것, 유병헌 몰이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웠다. 차라리 유대균을 통해서 유석기, 지금 유석기란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미국 어디 아니면 뭐 멕시코에 있는지. 예, 사실 그 부분을 좀 들었으면은 조금 더 이제 훨씬 더 판이 좋아졌을 텐데, 아쉬운 부분은 총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거는 유대균이란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인터뷰했다는 자체가 중요하지만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는 뭐 익히 아는 부분들인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지로 나왔던 거는 박근혜 오천 살인 사건이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은 그거였죠. 일단 목격자. 그러니까 파리에서, 그러니까 두바이에서의 그 목격자는 거기에 이제 어떤 조폭들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인터뷰를 해줬고,
조차 팩트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고 있다가 음,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온 9월 6일 날 그 일종의 그 차량 카섹스 쪽의 제보를 통해서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뭐 이전에도 그렇게 진술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목격을 했다는 얘기는 덜어 있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니었고, 이전에 이제 제가 박근혜 오천 살인 사건에 대해서 방송을 했던 영역에서 아시다시피 최소한 3명이 관여된다. 왜냐하면 망치, 작은 칼, 큰 칼. 이 생각을 하면, 그리고 그거는 현장 분석만 돼도 3명은 기본적으로 나온다. 관련돼 있을 수 있다. 뭐 이거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신선하진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외에 이제 뭐 정신과 의사라고 정세현 전 장관하고 뭐 타일러랑 뭐 외국인 두 꼭지, 그 부분은 상당히 그 이 새로운 시각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뉴스 공장의 TV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포맷.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입니다. 2017년 11월 5일입니다. 오늘은 뭐 아침에 그 연합뉴스 TV에서 잠깐 출연했어요. 이것저것 뭐 사건, 한 주의 사건 정리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고 뭐 일요일 오전이라 가볍게 갔다 왔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용인에서 가족살인 벌어졌던 거랑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한샘, 종합가구업체 한샘의 사건, 뭐 이게 몰카 성폭행, 뭐 이 사건 은폐, 뭐 이게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거랑 이제 영아 살해 이것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거 관련된 얘기를 말씀 잠깐 드리고요. 그 전에 이제 뭐 어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원래 그 시간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이 돼야 됐는데, 대신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일종의 파일럿 형태로 2부작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하고 내일, 아니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하고 뭐 정규 편성이 될지 뭐 그것이 따로 다시 가겠지만 뭐 시간대는 좀 바뀌겠죠. 어쨌든 SBS 공중파에서 야심차게 한 것 같아요. 사실 공장장은 뭐 벙커에서부터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잘 알진 못해도 몇 번 벙커에 출연해 보기도 했고 파파이스 같은 데 출연해 보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손석희 사장이라든가 뭐 조능희 PD라든가 뭐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건 뭐 뻔한 명확한 사실인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론의 지평을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이라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한 기대는 뭐 상당히 크고, 저도 이제 상당히 크게 하고 있고요. 정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뭐 그런 일종의 찬사만 하려고 뭐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방송을 소재를 그쪽으로 튼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 어제 블랙하우스에 대한 거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요. 저는 조금 실망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야심차게 나왔던 유대균, 그러니까 유병언 장남 유대균.